2026년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법무부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수사하고요. 네. 대통령은 갑자기 모든 국민의 신용카드 이자를 10%로 묶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무슨 정치 스릴러 영화 오프닝 같은데 이게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에서는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뒤흔들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경제적 내전 상황 속에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를지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한번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의 핵심 증거는 딱 이거예요. 미국 경제의 운전대랑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과 중앙은행 총재. 그렇죠. 이 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정면 충돌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는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어떤 산업이 뜨고 어떤 산업이 가라앉을지 그 기회와 위협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이번 탐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워싱턴의 치킨 게임. 자료들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노골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소리치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 이러면서 버티는 구도거든요. 네, 팽팽하죠. 근데 이 기싸움이 어떻게 하다가 법무부가 연준 의장을 직접 겨누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건가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뭔가요? 하나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거고요. 와, 25억 달러요? 네. 다른 하나는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꽤 그럴듯한 문제제기처럼 보이죠. 잠깐만요. 정말 그렇게까지 봐야 할까요?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연준 건물 비용이 25억 달러를 넘었다는 건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팩트죠. 이런 공적인 의혹 제기 자체를 전부 파월 쫓아내기라는 프레임으로만 단정해도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은 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법이요? 네. 미국 연방준비법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정당한 사유, 영어로 for cause가 있을 게 뿐입니다. 정당한 사유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법무부의 수사는 파월 의장의 비리를 진짜 밝혀내겠다 이거라기보다는요. 네. 해임을 위한 법적 명분, 바로 이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사의 진짜 목적이 유죄 판결이 아니군요. 그렇죠. 해임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만들려는 거네요. 일종의 압박 카드군요. 정확합니다. 파월 의장한테 이러다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수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금리 결정할 때 백악관 뜻대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로 쓰르는 겁니다. 사실 자료들에서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아주 위험한 판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랑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 이야기입니다. 닉슨이 재선을 앞두고 경기를 뛰어야 하니까 번즈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금리 인하를 강요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번즈가 그 압력에 굴복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설봐요? 바로 70년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렸던 그 끔찍한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때랑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파월 의장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차기 의장으로 유력한 인물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이른바 그림자 의장 말이죠. 네, 바로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연준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지금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다. 이러면서 연준의 폐쇄성을 비판하거든요. 전형적인 성장 중심의 저금리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파월 의장의 말보다 헤센 위원장의 말을 차기 연준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파월이 끝까지 버텨도 다음 타자는 정해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이 모든 움직임이 금리를 내려라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거시적인 압박과 동시에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훨씬 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바로 신용카드 금리 10%째 상한제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지금 20% 넘는 이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구세주 같은 정책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경제학 언론에서는 가격 통제가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이고 당장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이 선의의 역효과를 자료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정책의 함정입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자료들은 이 정책이 가져올 풍선 효과를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요? 네,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가격을 강제로 누르는 정책은요, 거의 예외 없이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급 부족이요? 이자율을 통제하는데 왜 대출 공급이 부족해지죠? 이걸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은행 입장에서요? 네. 예를 들어 신용이 낮은 고객은 돈을 떼일 위험,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가 높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한 20% 이자는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정부가 안 돼. 무조건 10%만 받아. 이렇게 법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대출 안 해주죠. 손해볼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들은 저신용자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아예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신규 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해 버릴 겁니다. 와, 결국 가장 신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면당하는 거군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기존의 카드를 쓰던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고객이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한도를 줄여버리거나 심지어 카드를 강제로 해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포인트나 캐시백,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사라지겠죠. 결국 서민을 돕겠다는 정책의 칼날이 역설적으로 가장 돈이 급한 서민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와, 전혀 생각지 못한 연쇄 반응인데요. 그럼 제도권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죠? 돈이 필요한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거기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방향을 트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림자 금융, 즉 섀도우 뱅킹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림자 금융이요? 네, 정부 규제의 감시망 밖에 있는 곳으로 돈의 수요가 급격하게 쏠리는 겁니다. 풍선의 한쪽을 세게 들으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와, 이건 정말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거겠네요. 정부가 앞문을 막으니까 돈이 뒷문으로, 그것도 전당포나 BNPL 같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댐을 막았더니 물이 옆 동네로 범람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되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두 가지 섹터를 꼽고 있어요. 네, 어딘가요? 첫째는 전당포입니다. pawnshops, 신용조회 없이 시계나 가방 같은 담보만 있으면 바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 언급된 firstcash나 easy CORP 같은 대형 전당포 체인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전당포? 둘째는 선구매 후지불, 즉 BNPL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어핌이나 업스타트처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젊은 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대거 몰려들 거라는 예측이에요. 반대로 기존 금융사들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캐피털 원이나 싱크로니 파이낸셜처럼 서민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곳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겠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책 하나가 금융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런데 아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2026년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오히려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왜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2025년까지는 기업들이 팬데믹 때 쌓아둔 재고 덕분에 관세 인상분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흡수했지만 2026년부터는 그 재고가 바닥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생산 비용, 그러니까 원자재나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전체가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모닝스타 같은 기관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6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서 2.7%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바로 재정 우위라는 개념입니다. 재정 우위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밖에서 자꾸 사고를 쳐서 빚을 늘리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집안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아하, 여기서 아버지는 정부, 어머니는 중앙은행이겠군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랑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잖아요. 네. 그럼 정부는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렇죠. 결국 백악관이 연준에게 나라빚 이자 좀 감당하기에 금리 좀 낮춰줘라고 압력을 넣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억지로 통화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 빚 이자 때문에 거꾸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준이 그 압력에 굴복해서 독립성을 잃고 억지로 금리를 내린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려나 보다.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때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채권 작용단입니다. 잠시만요. 채권 작용단이라니요. 이름이 되게 무서운데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려고 해도 시장에 있는 익명의 투자자들이 우린 당신들 정책 못 믿겠다면서 국채를 팔아치워 그리면 오히려 장기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건 정부나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시장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개념이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통화 정책을 불신하는 거대 채권 투자자들이 마치 서부 영화의 작용단처럼 국채를 팔아치워서 시장을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급등하겠죠?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준이 정부를 돕기 위해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는 내렸는데 네. 시장의 채권 작용단이 국채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장기금리는 오히려 폭등하는 겁니다. 와. 이걸 전문용어로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의 시설투자 대출금리는 모두 장기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에는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대통령의 압박, 신용카드 금리 상한자의 나비 효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시장의 반격까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 볼 때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까요? 자료들은 어떤 종류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자료들은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2026년을 대비할 3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에 기반한 예측이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죠. 네, 확률 50%의 시나리오 A, 가장 유력한 미래군요. 시나리오 A는 채권 작용단의 귀환으로 발생 확률은 50%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연준이 마지못해 한두 차례 단기금리를 내리지만 시장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며 장기 국채를 팔아치우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어 스티프닝이 현실화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제가 받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와, 정말 직관적이지 않네요. 바로 그 역설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장기적인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자료들은 제안합니다. 반면 금리 격차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될 은행주는 비중을 줄이고 앞서 이야기한 전당포나 BNPL 관련 주식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피하고 싶은 리스크 시나리오는 뭔가요? 시나리오 B는
연준의 항복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률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사퇴하거나 압력에 완전히 굴복해서 물가 상황을 무시하고 과도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그 결과 물가는 5% 이상 급등하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원자재, 특히 에너지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경기 흐름을 타는 주식보다는 필수 소비재 중심의 방어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확률 20%의 낙관적 시나리오 C는 골드락스의 회귀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관세 인상이나 재정 확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아, AI가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되고 성장률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가 실현되겠죠. 만약 이 시나리오의 징후가 보인다면 그때는 망설일 필요 없이 AI, 반도체 같은 기술주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 복잡했던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2026년은 전통적인 경제지표 분석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정치라는 변수가 시장을 압도하는 아주 이례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현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때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 우리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어떤 자산이 오를지 예측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 한 구석에 이런 내용이 짧게 언급됩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결국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 만약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갈등을 넘어 경제정책 자체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시장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2026년의 진짜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